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사람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에게 도움을 받아서 위험한 순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런 사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 들어보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전 사연을 받기도 하고 기사로 보거나 듣기도 할 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번 사연처럼 그 상황을 설명할 사진까지 있다면 말이죠. 세상엔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치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치치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치치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당시 제 나이는 15에서 16 정도. 춘천 온이동에 살았던 저는 결혼 후 근화동에 사는 언니 집에 자주 놀러 다녔는데요. 당시에는 온이동에서 근화동까지 간다면 돌아서 가야 해서 1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지만, 귀신굴을 지나서 철길로 가로질러 간다면 한 10분 조금 더 걸려서요. 그래서 늘 그리 다녔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귀신굴을 넘어 다니던 그 철길이 강 위를 지나는 철길이었다는 거죠. 물론 거기를 사람들이 귀신골이라고 부른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귀신골에 있던 엄청 큰 미루나무에서 죽은 사람들도 많다는 것도, 그리고 철길에서 사고로 죽은 사람들도 많다는 것도, 그리고 왜 귀신골이라고 하는지도. 실제로 제 주변엔 귀신골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도 많았으니까요. 그래도 돌아서 가면 1시간 좀 넘는 거리다 보니까 그런 소문이 있고 그렇게 무서운 곳이라는 걸 알면서도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면 다닐 수 있으니까 위험하고 무섭지만 그런 이유로 그쪽으로 다녔던 거죠. 언니 집에서 놀다 저녁까지 먹고 그 돌아가는 시간이면 해도 저물고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철길에 올라서서 걸어갈 때며 제가 지나온 철길이 바로 뒤쪽에서 절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길이 언덕처럼 올라온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뒤에서 누가 절 쳐다보고 있으려면 제가 지나갈 때 철길 쪽으로 올라오는 사람이 보여야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몇 번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밑에서 철길 쪽으로 사람이 올라오는 건 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철길이 자갈들로 덮여 있어서 사람이 철길 가까이 오면 자갈 밟는 소리, 돌과 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왜냐면 그때 어린 저도 철길 위에 올랐을 때면 말이죠, 그렇게 자갈을 밟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런데 그땐 그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번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뭘까? 진짜 뭐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에 걸음을 멈추고요, 뒤를 쳐다봤거든요. 그런데 제 뒤쪽에 어떤 여자가 서 있어요. 하얀 원피스인지 소복인지는 모르겠는데 철길 가운데 서서 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데 거기가 귀신골이고 강물이 철다리라는 그 무서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있구나 정도, 이 정도. 그리고 그냥 다시 제 갈 길을 갔었네요. 그 뒤로도 언니 집에서 놀다 돌아갈 때면 그 여자를 늘 보게 됐는데요. 그땐 뒤쪽에서만 느껴졌던 여자가 제 앞에 나타나기도 했어요. 철길을 걷다 보니까 앞쪽에 허연 뭔가가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하얀 옷을 입은 여자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 여자 앞을 조용히 그리고 조심히 지나갔고, 물론 그때도 겁이 난다거나 무섭다거나 소름이 돋는다거나 아니면 한기가 느껴진다거나 그런 건 일절 없었다는 거 신기했어요. 그리고 귀신인가 하는 그런 의심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강의로 놓인 철길을 반 조금 더 남겨놨을 때 남춘천역에서 기차가 출발한다는 그 기적 소리가 들려요. 기차라면 철다리까지는 금방이거든요. 평소 때의 평정심은 다 사라지고 열차가 곧 오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겁이 나는 거예요. 전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했어요. 철길 밑으로는 구멍이 뚫려서 흐르는 강이 보이고 눈앞에 열차는 보이지 않지만 열차가 달려오는지 철길엔 열차 진동 비슷한 게 느껴져요. 그러던 순간 철길 침목과 침목 사이로 제 한쪽 다리가 미끄러지면서 빠졌어요.
그리고 전 한쪽 다리가 그 안에 낀 상태로 움직일 수 없게 됐고요. 그때 멀찌감치서 기차가 오는 게 보여요. 기차의 불빛이 점점 다가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숨이 막힐 정도로 눈물이 막 흐르고 울음소리가 커져요. 이젠 죽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고 그냥 머리가 아플 정도로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차가 철다리에 진입하는 게 보여요. 그때는 기차 소리에 제 울음소리가 저한테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제 손목을 꽉 잡아요. 쳐다봤어요. 그 여자예요. 늘 철길 위에서 절 쳐다보던 하얀 옷을 입은 여자. 그런데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전에 지나가면서 슬쩍 얼굴을 봤을 땐 사람 얼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렇게 가까이서 봤을 땐 아니 그때만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기적을 일으키려고 자기 힘을 사용하느라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그때 그 여자 얼굴 밝게 빛이 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온화하고 평온한 느낌이 들고 마치 천사처럼. 그리고 순간 제 몸이 침묵에서 쑥 빠져서 올라오더라고요. 여자가 절 끌어당겨서 빼낸 거죠. 그리고 여자가 절 잡고 빠르게 달린다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제 몸이 철다리 끝부분까지 나와서 철길 아래쪽으로 던져졌어요. 그냥 던져졌어요. 그리고 그 동시에 바로 제 눈앞으로 지나가는 기차. 찰나라고 하잖아요. 이것들이 정말 엄청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전 기차가 지나간 뒤에 그 여자를 찾아왔지만 그 여자는 주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그 여자를 볼 수는 없었어요. 전 그때 무릎에 큰 상처를 얻었고요.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흉터가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다쳤는데도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누가 믿겠냐 싶은 마음에. 그런데 전 확신해요. 그때 제가 본 그건 아니 철길 침묵과 침묵 사이에 낀 저를 한 번에 뽑아내고 그 찰나 같은 순간 기차보다 빠르게 달려서 철길 밖으로 던지고 간 제 목숨을 살린 그 존재. 그 존재는 귀신인지 천사인지 아님 뭔지는 아직도 확실히 모르지만 절대 사람은 아니라고 말이죠. 치치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몇십 년이 지나도록 무릎에 남은 그때 그 상처의 흔적,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흉터로 끝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릴 사연이었어요. 너무 위험했다? 아니, 위험했다는 말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 철다리에 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치치님을 마치 무슨 무 뽑듯이 뽑아 올려서 그 뒤에 치치님을 데리고 기차보다 빠른 속도로 철다리를 건너고 종이 비행기 날리듯 사뿐히 철길 밖으로 던져주신 그분. 이 사연은 진짜 대박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대박 그 이상이죠. 아무리 힘 좋은 사람도 철길에 낀 사람을 한 방에 무 뽑듯이 뽑아서 그 사람을 데리고 기차보다 빠르게 철길을 달릴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 평지도 아닌 강 위에 있는 철길. 침묵과 침묵 사이가 뚫려서 아차하면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뵐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그런 힘과 속도를 낸다? 말이 안 되죠. 아니면 그런 거 다 착각이고 치치님 혼자 빠져나와서 거길 그렇게 달려서 건넜다? 당시 나이 15, 16 어린 소녀였을 치치님이?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상한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사연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이런 경우엔 그 경험과 사건을 서로 연결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마치 그 사건 때문에 그 이상한 경험을 했다라고 말이죠. 이번 사연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춘천에 용산저수지라고 있거든요. 그 용산저수지에서 2014년 6월 26일 오전 5시 55분경 대우티코 차량 한 대가 물에 잠겨 있는 걸 주민이 신고해서 인양 작업을 했어요. 당시 엄청난 가뭄으로 저수지 수위가 바닥을 치는 상황이었다는데 그때 저수지 위로 차량 지붕만 살짝 보이는 걸 발견한 거죠. 신고자가. 그리고 그렇게 인양된 차 안에서 부패가 심한 시신이 한 구 발견됐고요. 이후엔 사건 관련 조사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조사 결과 차 안에서 발견된 시신은 발견되기 전까지 무려 11년 동안 남편 살해 용의로 수배가 된 수배범 황모 씨로 밝혀진 거예요. 황모 씨는 2003년 11월 금전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낭치로 남편을 살해한 사건 용의자였는데 경찰 조사를 받던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을 감췄고, 그래서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고, 그런데 11년 뒤에 그렇게 저수지에서 발견이 됐고, 그리고 이번 이야기는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차량이 인양되기 전 그곳에서 이상한 경험을 한 어느 한 낚시꾼의 이야기가 되겠고, 이번 이야기는 낚시터에서 낚시꾼들에게 들은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낚시터 괴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한 장소는 춘천 용산저수지라는 곳인데요. 용산저수지는 10년 좀 넘은 그때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붕어 낚시든 베스 낚시든 지역에서 낚시하는 낚시꾼들에겐 접근성이 좋아서 인기가 많은 곳이었어요. 전 그런 용산저수지에서 친구랑 같이 주말에 밤샘 낚시를 한 생각으로 갔었네요. 집이 근처라 저녁 먹고 느지막하게 가서 낚시를 시작했고요. 찌를 바라보면서 친구랑 소주 한 잔 곁들이며 입낚시를 하는데요. 조금 떨어진 곳에 루어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서너 명 된 걸로 기억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근처에서 낚시 좀 해도 되겠냐고. 저나 친구는 이거 사람들이 됐구나 싶었죠. 낚시라는 게 서로 즐기면서 하는 거지만 이게 루어 낚시와 붕어 낚시는 같은 곳에서 좀, 루어 낚시를 던지고 끌고 하면 아무래도 주변까지 영향을 주니까 붕어 낚시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근처에서 루어 낚시하는 거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든요. 좀 예민한 사람들이 만나면 그걸로 다투는 것도 몇 번 봤고요. 게다가 던지는 폼으로 봐서는 낚시를 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저희는 괜찮다고, 어차피 그냥 바람 쐬고 술 한잔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희 대를 걷어들였어요. 맘 편히들 하라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계속 미끼를 뜯기는 거예요. 싱커를 달아서 멀리 던지고 끌고 오다 보면 뭔가 있다고. 그리고 뭐에 걸렸는지 당겨도 안 빠져, 뭐 흔들어도 안 빠져. 그러면서 나중엔 채비만 엄청 뜯기니까 그냥 가자고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 물속에서 미끼를 가지고 오다 보면 물속 유목이라든지 돌이라든지 그런 장애물에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어째 한 번을 못 빼더라고요. 저희는 그거 보고 역시 초짜들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한잔 하는데,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뒤쪽으로 달려가요. 그러고는 구토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냐고,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괜찮냐고 그랬죠. 물론 전 그냥 자리에 앉아서 뒤쪽으로 간 친구를 보면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친구는 괜찮다고, 그리고 금방 다시 돌아오더니 그런 말을 해요. 어디서 썩은 냄새 나는 것 같지 않냐고, 축사 냄새 비슷한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냐고. 친구 말을 들으니까 그제야 저도 좀 그 비슷한 냄새가 느껴지대요. 처음엔 비료를 줬나 싶은데 이게 풍겨오는 쪽이 땅이 아니에요. 그건 땅이 아닌 우리 앞쪽 물 쪽에서 풍겨오더라고요. 저나 친구나 둘 다 그 냄새가 물 쪽에서 풍겨온다고. 그런데 냄새가 진짜 역겨워요. 그 뒤로 잠깐 냄새가 점점 더 진해지는가 싶더니 조금 지나서 흔적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랑 친구는 이게 뭔 냄새냐고, 그때 축사 얘기에 비료 얘기에 술맛 떨어진다고 그렇게 투덜거리는데, 친구가 눈에 힘을 주고 물 쪽을 보더라고요. 그때 제 등 쪽이 물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친구가 쳐다보는 쪽을 보려고 고개를 돌렸죠. 그랬더니 친구가 저한테 저거 사람 아니냐고. 그런데 제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뭐가 보이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뭔가가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다시 봤죠. 역시나 제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분이 좀 묘해요. 오싹하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머리 혈관이 부푼 느낌? 그런 느낌이 들면서 머리가 아프네. 친구도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그쯤에서 접자고 자리 정리하고 들어갔고, 그리고 별거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다 그게 잊혀질 때쯤, 진짜 까맣게 잊고 지낼 때쯤 용산 저수지에서 차량이 발견됐고 거기 차 안엔 익사한 시신이 있었다라는 걸 듣게 됐는데요. 그 장소가 우리가 그날 밤낚시하던 그 자리, 거기 앞쪽이었다는 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저나 친구는 그때 그 사람들이 미끼를 계속 뜯긴 것도, 그때 그 냄새가 풍겼던 것도, 그리고 친구가 물 위에 뭔가 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한 것도 혹시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귀신한테 쫓겼다거나 귀신이 괴롭혔다거나 그런 종류의 경험담은 아니지만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던 현장에서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하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쨌든 이건 실제 사건이 발생했던 곳에서 친구랑 같이 경험한 실화고요. 친구랑 저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말이죠. 어쩌면 그날 밤 그 일들이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낚시꾼 애기들은 낚시터에 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이 얘기를 처음 들을 땐 정말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뭔가 어떤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사건이 있었다. 이런 기분 참 그렇죠. 이 사연, 정말 제보자의 말처럼 그날 밤 경험했던 이상한 일들이 그 사건과 관련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모든 게 생각하기 나름이고 어떻게든 서로 연결하려고 하면 그게 또 희한하게 연결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그렇게 경험과 사건을 무리하게 연결지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탐배님들, 반딧불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엔 계류에 밤낚시 가면 어렵지 않게 봤었거든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예쁘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는데 주변에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면 진짜 그땐 낚시보다 반딧불이 보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이번엔 이렇게 예쁜 반딧불이가 날아오는 시기와 관련된 기묘한 경험담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 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낚시를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 진짜 기묘하고 오싹한 경험을 했다면서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은 몇 해 전 한여름에 동북동 어느 작은 산천마을로 플라이 낚시를 하러 갔었대요. 어느 정도 낚시를 하면서 물속을 걷다 보니까 이미 해는 저물고 강에는 밤이 찾아왔는데요. 그럼에도 그날은 계속 입질이 이어졌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조가는 진짜 오랜만이라 욕심을 내서 어두워져도 낚시를 계속하면서 내려갔다고 그래요. 그렇게 내려가다 보니 급격히 강이 넓어지면서 물고기가 더 많을 것 같고 더 잘 잡힐 것 같은 장소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는 여기서 한다는 생각으로 채비를 휘두르는데 반딧불이가 마치 수면에서 솟아오르는 듯 하나 둘씩 날아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 강은 금방 몽환적인 분위기에 휩싸였고 이렇게 많은 반딧불이는 희귀한 일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강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였다는데요.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더니만 나중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결코 작은 목소리가 아닌 게 흐르는 물에선 어지간히 큰 소리가 아니면 들리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 사람이 집중해서 들어보니까요. 아무래도 그 소리는 그 근처에서 작은 아이가 행방불명이 됐고 그 아이를 지금까지 근방의 주민들이 총출동해서 찾으러 나선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였다고 하는데 그 시점에서 자신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이상하게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호기심도 동시에 생기더래요. 그래서 계속 낚시를 이어가면서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는 결국 내용을 다 들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는 정말이지 TV 드라마를 음성만으로 듣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 듯 했고요. 그 여자의 모친인 듯한 여자의 목소리랑 수색을 부탁받은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들렸다고 해요. 그 사이 그
그 내용은 절정으로 치달았고 마을 사람들의 서로 주고받는 말이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찾아보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그 주변인 거죠. 그리고 그 시점에서 말이죠, 그 사람 눈에는 어떤 누구도 보이지 않는데 마치 수색 활동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고 있는 듯하게 수색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생한 느낌이 드는데 사람들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런데 또 사람들 목소리는 수면을 타고 계속 들려오고, 그쯤 되니까 그 사람은 확실히 알겠더래요. 그 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서 있는 거기, 바로 거기 수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는 걸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은 완전 겁에 질려서는 그쯤에서 낚시를 접고 나가려는데요. 그때 진짜 듣기 힘들 정도로 슬프고 한이 맺힌 듯한 그런 여자 비명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비명소리까지 들려오니까 이젠 뭐 낚시고 뭐고 없는 거죠. 그 사람은 낚싯대도 접지 않은 채 강을 뛰쳐나왔고요. 주차해둔 차량과는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산길을 뛰어서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뭔가 뒤에서 자기를 쫓아오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달리면서 넘어지고 구르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는 미친 듯이 달리고, 몸은 물이며 땀이며 흙이며, 이게 누가 봐도 딱 불황자 같은 모습이었다는데요. 얼마나 허둥대며 뛰었을까.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멀찌감치에 불빛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 불빛을 보는 순간 말이죠, 진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데 단지 그냥 저 집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산다, 이 생각만 나더라는 거죠. 불빛이 가까워지니까 모습이 보이는데 그건 나무로 만든 작은 오두막집이었고, 그 사람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냥 그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려는데 어라, 문이 잠겼네.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린 거죠. 도움을 요청하는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아무도 없냐고 그러면서. 그러자 집안에서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나왔다는데요.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이 사람은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그 집 문을 닫고는 숨을 돌리고, 그 뒤에 너무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나중에 생각했을 땐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랐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살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다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람 말에 할머니가 물을 가져다 주셨고, 남자는 물을 몇 잔이나 마시고 나서야 마음도 기분도 조금 차분해지더래요. 그럼 그 사람을 보면서 할머니가 뭔 일 있었냐면서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그제야 그 사람은 신뢰가 되는 방문을 먼저 사과하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횡설수설해가면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할머니는 그 얘기를 듣더니 말이죠, 그때까진 잔잔한 웃음을 보이고 계셨다는데 표정이 확 변하더래요. 침통하고 슬픔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러고는 눈을 질끈 감더니만 괴로운 듯이 그렇군, 다시 반딧불이가 나왔군, 이런 말을 슬픈 듯이 반복적으로 중얼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선 할머니는 어떤 이야기를 해줬다는데요. 할머니 말에 의하면요, 할머니가 젊은 시절 옛날 그 강 근처에 다른 지역에서 이사온 일가족이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해요. 그 집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화목한 가정이었고, 그 집엔 외동딸이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집딸이 놀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마을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찾았고, 사실 마을에서는 그 이전에도 말이죠, 가끔 그렇게 아이들이 행방불명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행방불명된 아이들은 대부분 그 강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고요. 아이 부모나 마을 사람들은 저녁이 된 뒤에도 사라진 아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반쯤 절망적인 심정으로 강을 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고요. 그 어린 딸은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강의 물돌이 지점에서 엎드린 채로 떠 있었다고 해요. 아이의 그런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데, 아이의 엄마가 강 안으로 뛰어들어와서는 죽은 딸을 끌어안고는 차마 듣고 있기엔 너무 슬프고 괴로운 비명을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딸을 잃은 그 가족은 그 뒤 얼마 안 가서 자신들 집을 부숴버리고 어디론가 떠나갔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할머니가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그 집으로 얼굴색이 변해서 뛰쳐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그러더래요. 그 아이가 죽고 부부가 떠난 뒤부터 그 강 근처에서 귀신을 만났다거나 무서운 체험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네요. 그리고 그 사람처럼 그 오두막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그렇게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시기는 틀림없이 한여름밤 딱 반딧불이가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시간이더라는 거죠. 그 사람은 할머니께 그런 이야기를 들은 뒤에 이상하게 무섭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그리고 오히려 애틋한 기분이 들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더래요. 그래서 더 이상 있으면 실례가 되니까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그 집에서 나왔다는데요. 천천히 차를 세운 곳으로 걸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묘하게도 어떤 확신이 들더래요. 거기가 깊은 소를 형성하는 물돌이 지점이었다네요. 그러니 그 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사체가 있다며 사체는 분명 그 장소에 머물며 떠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할머니께 알려드려야겠다. 그래야 할머니도 더 이상 겁먹지 않고 마음이 편해지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그런 자기 생각을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려고 돌아서서 다시 그 오두막집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 오두막집이 있던 그 자리, 거긴 무성한 잡초들도 가득했고요. 겨우 집터가 있었구나 할 정도로 그런 흔적만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방금까지 대화를 나눈 할머니 모습도 그 어디에서 볼 수 없었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이유로 그 사람은 이후부터 반딧불이가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시기, 반딧불이가 날아오는 시간에는 절대 낚시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토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유속이 빠른 곳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멀리서도 아닌 물속에서 들려온다라. 제가 그 기분 알죠. 저도 경험해봤으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속 빠른 그런 계류에서 낚시를 할 땐 진짜 어중간한 크기의 소리는 들리지도 않거든요. 들려도 멀리서 들려오는 느낌이지 내 주변 근처에서 들리는 느낌은 절대 아니거든요. 달도 별도 없는 깜깜한 밤에 물속에 들어가서 그런 소리를 듣는다. 짜릿하죠. 그리고 다시 돌아간 자리에 좀 전까지 있던 오두막이 없다라. 이게 무슨 할머니 혼자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오토 텐트도 아니고, 그리고 할머니도 보이지 않고, 집이 있던 자리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다잖아요. 그럼 뭐 빼박이죠. 아니면 그 남자 혹시 길을 잘못 들어선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두운 산속인데다 처음 간 길이고 정신없이 달렸다잖아요. 길을 잘못 들어선 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목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 가끔은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구분하기 힘들 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흔치 않은 일이긴 하니까 이번 사연도 그런 사연들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흐린날이 좋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흐린날이 좋다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흐린날이 좋다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기묘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 친구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가 집이 좀 어려웠어요. 늦둥이로 태어나서는 아버지가 그 친구 고 이때인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학교도 몇 번 빠지고, 그리고 집안 형편이 그러니까 그땐 선생님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닌 학교가 사립고등학교였는데요. 뭐 이건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친구를 맨날 불러요. 성적도 좋은 편이었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다녀와서는 무슨 말인지 뭐 말도 없고,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 중반쯤이었나?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연락이 끊겼다가 나중에 아이러브 모시기라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다시 만나게 돼서 다시 연락을 하면서 지내게 된 거죠. 그 친구 고등학교 자퇴하고 바로 취직을 했고요. 일하면서 검정고시 시험도 보고 기술도 배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소도 갖고 있고, 어쨌든 그 친구가 그렇게 어렵게 자란 친구인데 심성은 정말 착했거든요. 무지 착했어요. 그런 친구가 무진장 더운 여름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대요. 당시 그 친구 집이 엄청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야 했거든요. 그 언덕 꼭대기에 작은 빌라가 하나 있는데 저도 가봤었지만 경사가 진짜 엄청나요. 그런데 수박장수 아저씨가 리어카를 끌고는 거기를 힘들게 그 언덕길을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하루 장사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 같은데 수박이 적잖게 쌓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그날 오전에 나올 때 그 친구 어머니가 수박이 드시고 싶다고 한 게 그게 생각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박 장수 아저씨를 뒤에서 잡아들이고 이제 경사가 급해서 내려가는 게 힘드니까 그 경사진 길을 다시 내려간 거예요, 친구가. 그것도 뒤에서 힘들게 리어카를 잡고 말이죠. 그리고 아래까지 내려가서 수박을 한 통 샀대요. 수박 장수 아저씨는 내려갈 때도 연실 고맙다고, 그러곤 다 내려가서 수박 한 통을 주더라고. 그냥 가져가서 먹으라고 말이죠. 친구는 감사하지만 괜찮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수박 한 통 사들고는 다시 집으로 기분 좋게 걸어가는데요. 거기 오르막길 옆쪽으로 보면 초등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길가 쪽으로 이제 학교 담장이 있고, 그런데 거기 학교 담장 그 앞에 말이죠, 행색이 초라한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옷에도 거무튀튀한 뭔가가 잔뜩 묻어있고, 어떤 게 원래 옷 색깔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그냥 옆으로 피해서 지나쳐 가려는데 이상하게 그 할아버지가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뒤를 돌아서 방금 지나쳐온 할아버지를 봤더니요, 할아버지가 멍하니 그 하늘을 보고 계신데 그 모습이 너무 가련해 보이더라는 거죠. 그 친구가 늦둥이라 부모님 연세가 많으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서서 할아버지께 짧게 인사드리고 수박 좀 드시라고 할아버지께 드렸는데 할아버지는 계속 말없이 하늘만 보시더래요. 앞에서 말하는 친구는 무시한 채 말이죠. 그때 친구는 그런 할아버지를 오히려 방해하면 안 되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앞에 조용히 수박을 내려놓으면서 식사도 못 하셨겠거니 싶어서 그 자기 지갑을 보니까 다시 수박 한 통 살 돈 빼면은 그 어머니가 드시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수박 한 통 살 돈을 빼니까 이게 얼마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안 되지만 남은 돈을 식사라도 하시라고 그렇게 수박 아래 끼워놓고 다시 수박 장수 아저씨를 찾아서 언덕을 내려갔다네요. 내려가 보니까 수박 장수 아저씨는 힘이 많이 붙이셨는지 그 언덕 바로 앞에 있는 빌라 입구에 앉아 계셨다는데요. 친구가 수박 한 통 달라고 하니까 방금 수박을 사지 않았냐면서, 그래서 친구가 있었던 일을 얘기했대요. 올라가는 길에 초등학교 있지 않냐고. 그 앞에 힘들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지쳐 보이셔서 수박을 드리고 하나 더 사가지고 가려고 한다고. 수박장수 아저씨는 친구 말을 듣고는 자기 리어카도 뒤에서 잡아줬으니까, 게다가 할아버지한테 그 수박까지 줬다고 하니까 진짜 착하다면서 그냥 가져가라고 좋은 놈으로 직접 골라주기까지 하셨다는데요. 친구는 그때도 아니라고, 돈 받으시라고, 그땐 아저씨도 사람이 그런 거 아니라면서 친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기어코 받지 않으시더래요. 그런데 그 수박을 건네주던 아저씨가 초등학교라고? 거기 담장? 그러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아하다는 듯이. 그래서 친구가 그렇다고 그랬더니 수박장수 아저씨 말이 얼마 전에 거기서 탑차 하나가 뒤집어지지 않았냐고, 혹시 모르냐고. 그래서 모른다고, 무슨 일인데요 하니까 거기 급경사라 안 그래도 그 차들이 조심조심 다니는 그런 곳인데 아이 하나가 갑자기 달려나와서는 지나가던 탑차가 그 애를 피하려다가 뒤집어졌다고. 그런데 그때 차가 뒤집어지면서 할아버지를 덮쳤고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대충 자리를 말하는데 거기 같더라는 거죠. 친구가 할아버지를 본 거기. 그리고 아저씨는 요즘 들어서 거기서 사고가 자주 난다고. 할아버지도 거기 위험하게 왜 계실까, 그런 말을 듣고 친구는 다시 언덕을 올라갔는데요. 앞쪽에,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계시던 곳에 사람들이 몰려 있더래요. 그리고 구급차랑 경찰차가 와 있고, 그리고 차가 학교 담장을 들이받은. 친구는 혹시나 해서 할아버지부터 찾아봤는데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더래요. 정말 다행이다 싶은 거죠. 그리고 그제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사고 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사고가 났냐면서 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신 얘기들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때 친구 눈에 들어온 건 박살이 난 수박. 그런데 돈은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친구는 또 한 번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할아버지가 돈은 가져가셨구나 싶어서.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갔고, 집에 가서 어머니께 수박을 드린 뒤에 씻으면서 말씀을 드렸다는데요. 오는 길에 차 사고 난 얘기. 근데 어머니도 같은 말을 하시더래요. 얼마 전에 거기서 사고 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도 아시냐니까 그때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시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아주 그냥 온통 피범벅이 됐다고. 그런데 그때 이상한 기분이 들더래요. 태어나서 그런 묘한 기분은 처음이었다는데요. 앞이 하얗게 백지처럼 되면서 친구가 본 그 할아버지가 마치 진짜 친구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친구를 보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 친구는 그 뒤로 며칠을 혹시나 해서 그 할아버지를 다시 뵐 수 있을까 하고 거기 초등학교 앞을 지날 때면 늘 주의 깊게 살펴봤다는데요. 그날 이후 그 할아버지 모습은 보이지 않더래요. 그리고 나중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사고가 난 시점도 자기가 집에 가는 시점이고 그때 바로 올라갔으면 사고 난 차에 자기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혹시 얼마 전 사고로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는 아니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말이죠. 흐린 날이 좋다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먼저 친구분 천사 같아요. 너무 심성이 착하신데요. 그래서 복을 받은 게 아니실까 하는 생각마저 들고요. 세상은 이런 분들이 많아질 때 살만 나겠죠. 그리고 사연 속 그 자리, 거기랑 비슷한 곳을 저도 한 곳 알거든요. 엄청 경사가 심하고 좁고 아닌 게 아니라 겨울에 거기서 제가 뒤집어질 뻔하기도 했고 진짜 별거 없이 차를 트는데 차가 뒤집어질 것 같더라고요. 나름 장기간 무사고 베테랑인데 시겁했었죠. 그건 그렇고 진짜 그 할아버진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거 같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개인차가 분명히 있겠지만 제 생각엔 사람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할아버지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존재였을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자주 가는 단골 가게 있으세요? 그러고 보니 전 단골 가게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단골 가게. 아무래도 그 정도면 사장님하고도 친해져서 편안한 느낌 들까요? 근데 그렇게 자주 가고 싶은 가게가 생겨도 가고 싶을 때 맘대로 갈 수 없다면?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시마네현 쪽으로 출장을 갔을 때 일이에요. 그날 전 오전부터 쉴 틈 없이 일을 하다 점심도 거르고 말이죠. 해가 떨어지고 밤이 돼서야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가게들도 별로 없고 그나마 있는 가게 문들은 죄다 닫혀 있더라고요. 숙소가 있는 곳은 진짜 거기보다 더해서 편의점도 없었고 밤하늘 별사진 찍기에나 딱 좋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거기서 식사를 해결해야 했는데 그때 은은하게 빛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돈가스 가게였어요. 작고 허름한 낡은 가게. 전 선택을 할 여지도 없었고 고민하는 시간도 사치였죠. 그때 문을 연 가게라고는 거기 한 곳이고 허기가 엄청났으니까요. 오히려 혹시라도 그 가게마저도 문을 닫을까 싶어서 뛰다시피 들어갔어요.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듯한 낡고 작은 가게. 안쪽 방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듯했고 그 방 한쪽 구석에는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모습이 곁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도 아내도 무뚝뚝하고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다른 손님은 없었고요. 식사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돈가스만 되는데 괜찮냐고. 전 큰 소리로 괜찮다고 감사하다는 말까지 하면서 주문. 근데 그 집 돈가스 먹어보니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때 배가 엄청 고픈 상태라 그랬을지도 모른다고요? 아니요. 절대 이 세상 것 같지 않은 식감에 입에 넣자마자 녹아버릴 것 같은 부드러움이란, 그리고 입안에 가득해지는 풍미. 그건 배가 고파서 마시는 게 절대 아니었어요. 어쨌든 전 눈 깜짝할 사이에 접시를 비웠고 한 접시 더 추가하고 너무 맛있어서 한 접시 더 먹을까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서둘러서 올라가야 한다는 그 생각에 추가로 더 먹으려던 걸 억지로 멈췄는데요.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가려는데 사장님이 내년에도 또 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오세요가 아니라 내년에 또 오라고.
전 그게 색다른 인사법인 건가 하면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는데 그랬거든요. 돈가스가 정말 맛있어서 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들리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로부터 1년, 다시 시마네형 그쪽에 볼 일이 생겼어요. 전 그때 내심 속으로 좋아했었거든요. 올라와서 돈가스를 먹으러 거기까지 일부러 가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데 회사 일로 겸사겸사 해서 그 돈가스 집에 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전 도착하자마자 그 가게부터 찾았는데 하지만 찾아도 가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주소도 맞고 주변 풍경도 그대로인데 그 가게만 없어요. 설마 그 1년 사이에 망하기라도? 그럴 리가. 그렇게 맛있는 가게인데 그게 망했으려고. 전 그런 생각에 혹시나 장소라도 옮긴 건가 하고 거기 주민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께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할아버지는 그 가게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뒤에 한 말은 그 가게가 11년 전에 불이 나서 타버렸다는 말이었어요. 가족은 사장 부부와 아이 하나, 그렇게 3명이었는데 모두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화재로 죽었다고 했고요. 설마 그럴 리가. 그 가게에 들어간 게 1년 전인데. 전 할아버지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야 하는데 할아버지가 그런 절 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 매년 화재로 가게가 전소한 날, 말하자면 그 일가족의 기일, 그날만 그 가게 문을 연다 라는 이야기가 돈다고요. 실제로 들어간 손님도 몇 명 있는 모양이고, 저보고도 작년에 그 가게에 들어갔던 거냐고요. 가게에서 나올 때 내년에도 다시 오라고 말한 게, 그럼 그건 결국 내년 기일에도 다시 가게에 들러달라는 그런 뜻이었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가족 기일이 될 화재 날짜를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가게에 불이 난 그날하고 제가 1년 전에 가게에 들어간 그날하고 같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전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했는데 친구들은 모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냐면서, 사토시 너 진짜로 돈가스 먹은 건 맞냐면서 절대 제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진짜로 먹었다고, 그렇게 맛있는 돈가스는 생전 처음이었다고, 게다가 아이가 안쪽 방에서 보고 있던 TV 프로, 그게 루팡 3세였고 그 주제곡까지 들려왔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다고 그렇게 친구들에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순간에 마치 뭔가에 의해 지워진 것 같은 기억이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그 아이, 검은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온몸이 탄 거였고 아이의 머리가 없었다는 기억이 말이죠. 일본인 사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절대 이 세상 것 같지 않은 식감과 맛에는 그 이유가 있었네요. 1년에 한 번만 여는 굉장한 맛집. 여러분께 만약 이런 가게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땐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선택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하죠. 입에 담기도 싫은 사건 사고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이런 인간적이지 못한 것들은 진짜 싫은데 그런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들리네요. 이번 사연은 과거 부바천이님 주변에서 실제 있었던 끔찍한 사건과 관련된 사연입니다. 부바천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부바천이님의 기묘한 이야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곤소곤 어떤 건지 알아요. 부바천이님 제보 내용에서 처음 눈에 들어온 글인데요. 이 소곤소곤이라는 단어를 보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오싹하더라고요. 사연은 부바천이님 중학생 시절 부바천이님이랑 친한 같은 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아침에 학교에 오자마자 언니에게 들은 얘기라면서 부바천이님께 얘기를 하더래요. 당시 고등학생인 그 친구 언니가 등교를 하는데 같은 학교 친구가 역 앞에 좁은 그 길 건너에 있더라는 거죠.
그때 시간은 빨리 가도 학교에 늦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데 그 친구가 걸어가는 방향은 학교랑 정반대 방향. 그래서 친구 언니가 친구 쪽으로 건너가서 물어봤다고 해요. 어디 가냐고, 학교 안 가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부바천이님 그 친구 언니에게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목소리로 소곤소곤 하는 말이, 나 어디 좀 가. 그 친구 언니 말로는 친구 안색이 힘이 없어 보이고 어디 아픈 사람처럼 보여서 병원에 가나 보다 하고 그냥 크게 생각 안 하고 친구 언니는 학교로 갔었다는데,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TV를 보는데 친구 언니가 뉴스를 보며 기겁을 하더랍니다. 친구 언니가 아침에 봤다는 그 친구, 학교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던 그 친구. 그때 뉴스 내용은 그 친구가 며칠 전에 다른 남학생들에게 살해당했다는 내용이었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그 시신이 발견됐다는. 그 뉴스를 보고 친구 언니는 친구가 죽은 지 며칠 됐다는데, 그럼 아침에 자신이 본 건 뭐였냐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는데요. 그때 사건 내용이 뭐냐면, 동네 야산에서 남자애들 둘이 가스를 불고 그 환각 상태에서 친구 언니의 친구죠, 그 여학생을 죽이고 안매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피해 여학생 가족들은 이후 실종 신고를 했고, 며칠 뒤 그 여학생이 발견된 곳이, 그러니까 그 여학생을 안매장한 곳이 부바천이님 친구네 바로 뒤였답니다. 부바천이님 친구네는 요즘으로 치자면 그 전원주택 같은 집에 살았었는데, 그 바로 뒤에 안매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부바천이님 친구네는 이사를 했다고 하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살해당한 친구가 모습을 보인 건 자신이 묻힌 곳이 그 근처라서 자신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에 나타난 건 아닐까요?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노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꿈과 현실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에서 사건이 있었고 전에 꾼 꿈을 가지고 그 사건에 갖다 맞추는 게 아니라, 꿈을 꾼 상황이 그대로 현실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 자다가 꿈속에서 소변을 보고 일어나니까 이불이 촉촉하게 젖어 있더라, 이런 거 말고.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 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사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작년에 알바를 하던 곳에서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알바를 하던 곳은 초대형 식자재마트였고요. 하루 11시간씩 일하는 것은 예사였어요. 거기 사원에 따라선 13시간? 그 정도 일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평소엔 차량 30대에서 50대인 그 납품 물량이 79대? 그 정도 분량으로 매우 많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전에 일하던 그 알바 동료들한테 전화해서 어찌어찌 힘들게 이제 상황이 되는 5명이 임시로 오기로 했었는데, 오기로 한 사람들 중 한 명도 오질 않더라고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끝내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일은 모두 해서 12명이서 진짜 정신없이 죽어라 해가지고 새벽 3시에 겨우 일을 마칠 수 있었죠. 그리고 일을 마친 뒤에 12명 중 비번이던 그 사토시는 집에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가 아침 6시부터 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11명은 3시간 뒤엔 바로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상황. 다들 그런 상황이 힘들어 죽겠다는 거죠. 알바를 그만두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오기로 하고 오지 않은 사람들을 두고 욕들이 나왔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배신자라느니 의리가 없다느니 하면서 말이죠. 그러다 그런 얘기들 이제 다 에너지 낭비라고, 조금이라도 자자고. 그래서 직원 휴게실 겸 숙소에서 다들 나란히 붙어서 잠을 잤는데, 그런데 잠자기 시작하고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알람이 울린 것도 아니고 잠을 방해하는 소음도 없었는데,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모두 잠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로 얼굴을 돌아가면서 쳐다보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다들 아무 말 없이 다시 자리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개점 시간이 다 돼서 다들 일어난 뒤에 말이죠, 다들 밤에
왜 일어났는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저도 그렇고 모두는 이상한 꿈 때문에 그때 일어난 거였다고. 그래서 꿈 얘기를 했는데 그때 모두가 꾼 꿈은 동일했어요.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트럭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토시를 들이받고 뺑소니치는 꿈. 그리고 사토시는 현장에서 즉사. 그때 그 장면에서 모두는 눈을 뜨고 일어난 거고. 그래서 바로 사토시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연락을 해도 연락이 닿지 않더라고요. 아침 6시. 근무 시작 시간이 돼서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미 시간은 오후 9시. 그때 모두들 거기 냉동식품 포장 작업을 하게 돼서 그 초대형 냉장고에 들어가게 됐고, 저랑 야마다 둘이서 같은 조로 1번 냉동고 정리할 제품들을 가지고 냉동고 문을 닫고 나왔는데, 그리고 포장을 뜯고 그 작업을 시작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났으려나? 그 매장 사원이 와서는 왜 냉동고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닫았다고 그러면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야마다는 분명 잘 닫았다고, 거기 냉동고 문이 무겁고 또 낡아서 그 닫힐 때 철컥하는 소리가 크거든요. 근데 사원이 한 5cm 정도 열려 있었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때 저랑 야마다는 눈빛으로 분명 닫았잖아 하면서 서로 마주보고는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다시 포장을 뜯고 작업을 하는데, 아까 그 사원이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또 그 냉동고 문을 닫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그땐 그 이후로 냉동고에 간 적이 없다고. 어쨌든 그래서 저랑 야마다는 도대체 냉동고 문이 왜 열리는지 지켜보기로 하고 직원한테 말하고 냉동고 앞에 가서 냉동고를 보는데, 그때 철컥하면서 진짜 직원 말대로 냉동고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게 문이 무겁기도 하고 또 낡아서 말이죠. 자동으로 그냥 열릴 문이 아니거든요. 저랑 야마다는 서로 눈을 마주보고는 뭐가 잘못된 거지 하면서 다시 문을 닫았는데, 이번에는 닫은 지 30초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철컥하면서 냉동고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 야마다랑 저는 그게 이제 냉동고 문이 고장난 줄 알고, 그래서 우린 사원한테 거기 1번 냉동고 문이 고장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 알바 일행 모두 모여서 1번 냉동고에서 식품을 2번 냉동고로 옮겼어요. 그런데 또 그땐 1번 냉동고 문이 멀쩡하더라고요. 일을 마친 뒤에 모두는 1번 냉동고를 확인하려고 다시 갔는데, 역시 문은 닫은 뒤 5분도 안 돼서 다시 열리는 문. 몇 번째였을까? 3번? 아니 4번 정도 반복한 것 같아요. 그 정도 반복하고 다시 닫는 그때, 왜 나만 이렇지?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저만 들은 게 아니었어요. 거기 있던 모두가 들었다는 거. 그리고 그 목소리 틀림없이 사토시 목소리였어요. 다음날 사토시 부모님이 매장에 전화를 했고, 그땐 우린 사원에게 사토시 부모님 얘기를 전해 듣고 진실을 알게 됐는데요. 사토시는 그날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서 서둘러서 가다가 그 교차로에서 뺑소니 차에 받쳐서 그 자리에서 그만 직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뒤 모두는 소름 돋는다고. 그 뒤 저 포함해서 알바 기간이 끝난 한 4명 정도가 있었는데 근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그냥 일을 그만뒀는데요. 그 뒤 남은 알바생들한테 들은 바로는 그 극도의 일손부족으로 일시 폐점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친했던 사원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확신했어요. 그 사토시가 저주하고 있다고. 친했던 사원 말로는 우리들이 그만두고 한 달 후에 점장이 의문사하고, 그 3일 뒤에 그때는 주임이 과로사, 주임이 죽고 일주일 후 식품 담당 사원이 자살. 그래서 사원 말을 들은 알바생 전원은 모여서 그날 바로 사토시에게 성묘를 갖고, 그 뒤에 그때 같은 꿈을 꿨던 그 알바생들 모두 근무 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나왔는데요. 거기 그 매장 지금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지나다 만나는 그 직원들 말로는 말이죠, 아직도 1번 냉동고가 가끔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인사현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처럼 현실에서 일이 생기고, 꿈과 현실,
서로 이어진 뭔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죽었다는 사연자의 동료 알바생, 모두가 들었다는 그 말이 정말 사연자의 죽은 동료가 한 말이라면 그 죽은 동료는 왜 죽은 사거리가 아닌 매장 냉동고 앞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우린 가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거나 모르는 사람과 짧게나마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부자연스러운 경우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어느 일본인 사연자의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매년 7월 하순경이면 평일에 유급 휴가를 얻어서 쇼난 쪽으로 그 해수욕을 다녔었는데요. 여럿이 가면 더 재밌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거길 가는 이유는 평소 잡다한 일상을 잊으려고 하는 거라서요. 그래서 아무래도 번잡하지 않은 평일에 혼자 그곳에 가서 그 하루 동안 모래사장에 드러누워 맥주를 마시는 게 그게 매년 저의 연례 행사 같은 일이었어요.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진 말이죠. 전 그곳에 갈 때면 술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전차를 이용했고요. 그날은 역에 도착해서 걷다 보니까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꽤나 붐비더라고요. 다른 때보다 몇 배 이상? 10여 년을 넘게 다녔지만 그렇게 붐비는 날은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어쨌든 전 그런 인파들을 뒤로 하고 해안으로 이제 향했고, 해안으로 가는 길에는 매 그곳에 가면 가는 가게가 있는데요. 그날도 전 늦은 아침을 먹기 위해 그 식당에 들어갔었고요. 가게는 밖에 사람이 많은 거랑은 다르게 매 갈 때처럼 한적하더라고요. 손님이라고는 저 빼고 창가에 앉은 엄마와 딸이 전부였는데, 딸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정도 되어 보였고요. 그리고 밥을 먹고 있다 보니까 이 가게가 작다 보니까 엿들을 생각은 없었는데 그 원치 않게 옆자리 모녀의 대화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아이가 엄마한테 이제 아빠랑 떨어지고 얼마나 지났냐고 이제 하는 말이었는데, 그 딸의 질문에 엄마는 조금 괴로운 듯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는데 한 벌써 4년째 되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아빠가 이제 타지로 발령이 나서 떨어져 있나 보다. 그게 아니면 어떤 이유로 별거 중이겠지. 그런 식으로 전 모녀의 대화에 그냥 제 맘대로 상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이러지 하는데, 그런데 이어서 들리는 또 말이 아빠는 외롭지 않을까? 우리랑 계속 멀어져서 외롭지 않을까? 전 그 말을 듣고 계속 멀어져? 그럼 타지발령이 아닌가 보네? 하고 생각하게 됐는데, 타지발령이라면 1년에 몇 번 정도는 집에 올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계속 멀어질 일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말이죠. 그리고 어느새 전 밥 먹는 것보다 그 대화에 더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는 강한 사람이니까 괜찮아. 분명 건강히 잘 지낼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분명? 이혼했나 보네. 그래서 모녀끼리 해수욕 온 건가? 그 대화를 들으니까 그 모녀에게 씁쓸한 그런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먹던 식사를 대충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이제 일어나는데, 엄마, 아빠는 다른 세계에서도 담배 끊지 못했을까? 내가 끊으라고 항상 말했는데. 글쎄, 어찌했을까? 하지만 아빠도 그 정도 즐거움은 누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모녀 대화가 들려오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는 다른 세계? 이혼이 아니라 남편이 죽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전 그 뒤 가게를 나와서는 이제 편의점에 들러서 맥주 몇 캔 사가지고 천천히 해안가로 갔는데요. 해안가에 도착해서 맥주를 마시다 보니까 이 맥주가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맥주를 사러 편의점으로 갔다가 다시 해안가로 왔는데 말이죠. 제가 있는 자리에서 2m? 한 3m? 그쯤 되는 앞쪽을 보니까 아까 그 모녀가 그 비치 파라솔 아래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엔 중년의 남자도 같이 있었고요. 둘만 온 게 아니었던 건가? 그럼 저 남자는 엄마 재혼 상대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상했어요. 왠지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겨누질로 좀 봤었는데요. 모녀와 그 남자, 세 사람은 아무리 봐도 가족으로밖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이미 재혼한 건가? 아니면 애인이거나? 전 단란한 세 사람을 보면서 맥주 캔을 하나 더 따서 마시는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왜 아까 식당에서는 남자가 없었던 거지? 모래사장에서 합류한 건가?
그때부터 뭔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의문에 사로잡혔어요. 오지랖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상하게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 사이 엄마랑 딸은 손을 잡고 튜브를 끼고서는 이제 바다로 향해 갔고, 모래사장에는 그 중년 남자 혼자 남아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때 이상한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땐 진짜 햇볕이 엄청 강렬한 그런 해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온몸에 한기가 들면서 닭살이 돋더라고요. 그 생각에 혹시라도 저 남자 혹시 죽은 남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말이죠. 그런 생각에 조심히 남자 쪽으로 시선을 돌리던 그때 그 남자도 말이죠, 제 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그 놀라는 소리가 새어나왔고요. 그리고 남자는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는데, 그렇게 담배를 문 채 그 모래사장을 포복하듯이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걸어서 오는 게 아니라 포복을 하듯 기어서 말이죠. 오지마 제발 오지마. 전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해서 진짜 애써 시선을 돌리고 속으로 오지 말라고 계속 되뇌었는데, 하지만 잠시 뒤 그 남자는 바로 제 눈앞까지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하는 말이 미안한데 불 좀 빌려달라고. 전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남자를 봤는데요. 오는 모습은 좀 기괴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런 귀신이라든지 그런 존재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아저씨였어요. 전 제 라이터를 그 남자에게 건넸고, 남자는 이제 담배에 불을 붙인 뒤에 라이터를 돌려주면서 제게 말을 건네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바다에서 느긋하게 보내는 거 참 좋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전 그렇긴 하지만 사장님이 가족들 데리고 온 거 보니까 그게 더 부럽다고, 가끔은 사장님처럼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놀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냥 뭐 사실 어디까지나 인사치레인 거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 뒤에 남자는 눈을 부릅뜨고는 제 얼굴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굴이 뭐라고 그럴까? 분노에 찬 듯 그런 인상을 쓰고 있는데, 눈은 굉장히 슬퍼 보이는, 말로 좀 설명하기 힘든 그런 얼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는 다시 제게 말을 건넸는데, 가족들이라니 무슨 말이냐고. 자기 아내와 딸은 4년 전 오늘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예? 근데 좀 전까지 옆에 라고 말을 하면서 처음 그 남자랑 모녀가 있던 자리를 봤거든요. 그리고 그 뒤 전 이게 뭔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분명 처음 봤을 땐 남자 엉덩이 밑에 그 3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돗자리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방이나 파우치 같은 것들도 사라지고 없었고, 파라솔도 보이지 않고, 남자는 그렇게 놀란 모습을 한 저를 계속 보고 있고, 전 그런저런 이유로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좀 전에 바다로 간 모녀를 찾아봤는데요. 좀 시선을 다른 데 돌리는 목적도 있고, 근데 암만 눈을 뒤집고 찾아봐도 그 모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전 괜히 뻘쭘해져서는 슬쩍 옆에 있는 그 남자를 쳐다봤는데 없어요. 방금 옆에 있던 남자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 그새 어디로 갔나, 기분이 나빴나 하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계속 그 모녀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죠. 좀 전까진 남자가 귀신이었나 했었는데 그때부턴 그럼 모녀가 귀신이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 그런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분명 식당에서 확실히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에 귀신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 뒤로 일주일 정도 그 가족이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고. 그래서 그냥 속이라도 시원하게 한번 알아보자 하고는 도서관에 가서 4년 전 그날 신문을 뒤져봤는데요. 솔직히 기사를 찾으면서도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할 때 그 너무 오버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었네요. 혹시라도 뭔가 그런 기사가 나오면 어쩌나 하기도 했고요. 예를 들면 모녀가 교통사고라든지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든지 하는 그런 기사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나름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살짝 기대를 갖고 사회면을 펼쳤는데, 전 그 뒤에 입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놀란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모녀 시칼로 참살, 남편 현장 근처에서 목매달아, 경찰은 남편과 저와 아이의 살해 연관에 대해 조사 중. 기사 내용만 봤는데도 정말 섬찟한 사건이었어요. 그래도 설마 아닐 거야 하면서 그 기사 옆에 세 사람 사진을 눈을 얇게 뜨고 봤는데 한 번에 확 볼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진짜면 어쩌지 하는 그런 복잡한 마음에 말이죠. 그리고 전 바로 황급히 그 사진을 손으로
가려버렸어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년부터 그 해수욕장에는 갈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요. 일본인 사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모녀도 남자도 다 귀신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같이 귀신이 된 상태에서도 서로를 볼 수 없었다라는 게 되는 건가요? 서로의 연이 어긋나면 귀신이 돼서도 서로 보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서로 안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 중에 17년도니까 6년 전쯤 처음 가는 곳이었는데요. 새벽 1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산길 도로를 달릴 때였어요. 내비가 알려주는 갈라지는 길로 들어섰는데 커브를 돌자마자 그 내려가는 길 앞쪽에 집들이 몇 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도 집들이 있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들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자세히 보이는데 진짜 엄청난 폐가들이더라고요. 바로 뭐가 튀어나와서 달려들어도 하나 이상할 거 없는 그런 비주얼. 아마도 거기에 도로가 생기면서 집들 주인이 떠난 그런 집들이겠죠? 역시 뭐든지 사람 손이 닿지 않으면 그렇게 무섭게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물이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이야기는 직장 상사가 기묘한 동네를 경험했다는 기묘한 일본 괴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일본 괴담 사토시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회사 상사의 옛날 얘기로서 15년 정도 전에 겪은 일이라고 한다. 당시는 아직 신참이었던 상사가 어느 군의 신설하는 사무소로 발령을 받았다. 공장 병설의 그 사무소는 시가지를 멀리 벗어난 산속에 덩그러니 위치해 있었고 밤에는 차도 다니지 않는 휑한 장소에 있었다. 사무소 앞에 있는 국도 오른쪽으로 조금 가면 군내에 저스코가 나온다. 왼쪽으로 조금 가면 옆마을이 나오는데 마을 중심부의 집락촌까지는 좀 걸리는 그런 입지였다. 그날 상사는 사무를 떠안고 혼자 잔업을 마친 후 피곤한 몸으로 사무소를 나섰다. 혼자 사는 자신의 아파트로 차를 몰고 가다가 멍청하게도 길을 잘못 들어서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른쪽으로 나와야 하는데 왼쪽으로 나왔고 차는 이미 어느 마을로 진입한 지 꽤 지난 듯했다. 차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실수를 인정하고 얼른 차를 돌려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상사는 고집스레 좁은 길을 나아갔다. 한 바퀴 돌다 보면 큰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만 구획 정리도 되어 있지 않은 시골길은 그렇게 본인 생각대로 나 있을 리 없었다. 달릴 만큼 달렸고 게다가 좀 전에 지나간 것 같은 길로 다시 접어드는 일을 몇 번이나 반복했지만 어디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도 이제 전혀 모르겠고 주위는 암흑천지에 길은 이미 좁아진 지 오래였다. 차를 돌려 나가는 것도 이제 틀렸다. 하지만 아스팔트와 비포장길이 교차하며 이어지는 도로에는 바퀴 자국이 보이기 시작했고 필시 이 길은 지역 주민의 통행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분명 앞에는 집락촌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앞으로 계속 나아갔다. 예측대로 작은 집락촌이 나타났다. 몇 켠인가 앞에는 불이 켜진 집이 보였다. 방향 감각에 문제가 없다면 마을 중심부에는 없는 것 같지만 되돌아가는 길은 물어보고 가면 될 것이다. 늦은 시간에 실례겠지만 예의를 따질 처지가 아니었다. 상사는 불이 켜진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전조등을 껐다. 피우던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결심을 하고 차를 내렸을 때 깜짝 놀랐다. 어둠 속에 적어도 10명 이상의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전부 노인들이었고 하나같이 노려보는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환영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했다. 한 사람이 고함을 쳤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고함을 쳤다. 뭐하러 왔어? 돌아가 타신! 이 도둑놈! 알아듣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역 사투리로 대략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상사는 오해를 풀고자 해명을 하면서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쳤다.
등 뒤로도 기척을 느껴 돌아보니 그곳에도 10명 정도의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또 뭐라고 고함쳤지만 상사가 놀란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다. 상사의 얼굴 바로 밑에서 몸집이 작은 노파가 염주를 들고 상사를 올려다보며 어떤 주문을 외우고 있었던 것이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압도당해 상사는 차에 올라타 악셀을 밟았다. 마을 사람들은 상사를 쫓아내려고만 했을 뿐인 듯 움직임은 없었다. 멀리 뒤쪽에서 필시 그 노파가 지르는 것이라 여겨지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뒤에 알게 된 사실에서 유추해보면 그 노파가 외우던 연불이 최종 마무리쯤 되는 부분이었고 그것은 상사 본인을 향해 주문을 걸었던 것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결국 집락촌을 빠져나와 무아지경으로 달렸고 그 마을에서 벗어나 옆 마을에 도착했다. 국도를 크게 돌아 자택에 돌아온 것은 아침때였다. 다음 날부터 상사는 눈에 띄게 몸이 안 좋아졌다. 업무를 못 볼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몸이 무겁고 식욕을 잃어 억지로라도 먹었지만 3일 만에 체중이 5kg나 빠졌다고 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쯤에는 몰골도 변하여 동료들에게도 진심 어린 걱정의 말을 듣기 시작했고 군립종합병원에 가봤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마을에서 겪은 일에 잠깐 쇼크를 먹은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의욕이 없는 자신 스스로를 북돋우며 분발을 해봤지만 회복되지 않았다. 어느 날 군 사무소에 기업 입지 담당자를 방문해야 하는 용무가 생겼다. 군 사무소의 담당자는 젊고 나이도 비슷했기 때문에 친하게 지냈다. 술자리에서 그에게 영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믿지 않던 상사는 콧방귀를 뀌었던 모양이었다. 자리가 마무리될 쯤에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어쩌면 또 콧방귀를 낄지도 모르겠지만 건강에 관한 얘기니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상사의 건강은 저주에 의해 뭔가에 씌었기 때문으로 액풀이 불제를 받는 것이 좋을 듯하니 친분 있는 저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다. 상사는 그의 영감을 믿기 때문은 아니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가 전화를 해둔 절로 향했다. 절의 주지는 차분한 모습으로 상사를 맞이해서 지극히 담담하게 불제를 치러주었다. 불제가 끝난 후 거짓말처럼 회복한 상사는 그래도 아직 저주에는 반신반의한 채로 그 집락촌에서 겪은 일을 주지에게 얘기했다. 주지는 그 집락촌이 토착 풍습을 지금까지도 완고하게 지켜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 풍습이라는 것은 그 옛날 숙소를 빌려 들어온 타지인이 갓난아기를 납치한 사건을 발단으로 생겨난 집락촌의 작은 방어책이었는데 마을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젖먹이가 있을 때는 외부인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풍습은 언제인가부터 변질되어 쫓아낸 타지인이 2번 다시 마을로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주술사를 통해 타지인을 저주에 죽이게 되었다고 한다. 상사는 그날 밤에 본 노파와 그 고함 소리를 떠올렸지만 그래도 저주 같은 것은 믿고 싶지가 않았다. 하지만 그 마을에서 본 것은 남자도 여자도 전부 노인들 뿐이었던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것은 왜였을까라고 의문을 가졌다고 한다. 아무리 시골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 그런 풍습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런 점을 가벼운 질문으로 여겨 상사는 주지에게 물었다. 주지는 상사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상사가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 집락촌은 꽤 빠른 단계로 고령화가 진행됐고 남은 노인들은 완고하게 주위와의 교류를 거부하고 있지도 않은 갓난아기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타지인을 터부시해오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 말미에 그 집락촌의 마지막 주인이 죽은 지 이미 30년 이상 지났다는 것도 말해주었다. 상사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온몸에 타고 흐르는 한기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후 상사는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후일담, 군 사무소에 합동 상담회 같은 이벤트가 끝난 후에 군 담당자가 운전하는 차로 상사는 그 집락촌으로 가봤던 모양이다. 물론 아직 해가 중천인 시간대, 군 사무소 직원은 호들갑 떠는 스타일인 듯 했지만 상사는 진중한 편. 동승하고 있던 거래처 사람은
약간 들떠 있었다고 할까. 그날 밤의 강길과는 아무래도 반대 방향으로 진입해 집락촌에 도착한 듯했지만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폐허뿐이었고 같은 장소라고는 믿기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집락촌의 안까지 걸어서 돌아본 풍경은 그날 밤에 본 집락촌이 틀림없었기 때문에 상사는 아연실색했다고 한다. 정확히는 그 확인까지 하고서 처음으로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 군 사무소 직원은 끝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폐허의 어두운 곳에서 자신 쪽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 몇 명이 보였다고 한다. 만일을 위해 거래처 사람과 그 절에 다시 불제를 받으러 갔더니 상냥하던 그 주지는 그때는 굉장히 심한 꾸중을 했다고 한다. 일본인 사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모르는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마을은 사람이 살지 않고 폐허가 된 지 30년도 넘은 마을이더라 이거죠. 그런데 상냥하던 주지 스님은 왜 나중엔 심한 꾸중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